여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의 AI 기술을 과장된 실태를 취재하고자 한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떤 기사를 썼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명 기술 잡지 더 인사이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부에서 10년간 기술 전문 기자로 살아오면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들의 혁신을 전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이 공개되면 취재진의 최전선에 섰고 메타의 혁신적인 기술 발표회장에도 늘 자리를 지켰죠. 아시아 기업이라고 해봐야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 정도가 관심 대상이었어요. 한국은 제게 그저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제조업 강국일 뿐이었습니다. AI와 첨단 기술을 논할 때면 늘 실리콘밸리와 중국을 오가던 제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던 2024년 봄 편집장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가에 비치는 시간, 평소와 다름없이 실리콘밸리의 최신 AI 기술 동향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죠. 편집장은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를 불렀고 그의 책상 위에는 평소와는 다른 두께의 시장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집장의 표정은 수수께끼를 발견한 것처럼 진지했어요. 그의 손끝은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기에는 글로벌 AI 시장의 점유율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구글과 아마존의 그래프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한국 시장만큼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데이터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기관의 보고서를 교차 검증한 결과는 모두 동일했어요. 한국의 AI 시장은 철옹성과도 같았고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침투가 불가능한 유일한 영역이었습니다. 편집장의 책상 위에는 한국의 주요 AI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도 함께 있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특히 AI 관련 사업의 성장세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특집 기사 프로젝트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죠. 편집장은 이 특이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 했고 그 임무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AI 기업들을 조사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 자료들이 가득했고 창 밖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처음 접하는 이 기업들의 이름은 생소했지만 그들의 성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고작 10%대에 머물러 있었고 AI 기반 서비스 영역에서는 그보다도 낮았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죠. 카카오의 AI 비서 서비스는 아마존의 알렉사나 애플의 시리를 뛰어넘는 사용자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발신인은 찰스 후였습니다. 중국 최대 AI 기업의 대표이자 실리콘밸리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인 그의 분석 자료는 꽤 두툼했죠. 수십 페이지에 걸쳐 한국 AI 산업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있었고 특히 기술 종속성과 시장 규모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찰스 후의 보고서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AI 기술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며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은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차트와 데이터로 꽉 채워져 있었고 각종 시장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죠. 커피가 식어가는 늦은 시각, 찰스 후의 자료를 검토하며 한국 출장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이 제 임무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출장 가방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찰스 후의 분석으로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그의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13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 AI 산업의 허상을 밝혀내겠다는 기사의 윤곽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기계적인 키오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AI 안내 로봇이 눈앞에 있었죠. 실리콘밸리의 로봇들이 아직도 단순 응답에 그치는 동안 이곳의 로봇은 실시간으로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맥락을 이해하는 대화까지 가능했어요. 뉴욕의 혼잡한 택시 시스템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제한적인 우버 서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주한 AI 시스템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개발 중인 자율주행 내비게이션도 아직 완벽하지 못한 교통 예측을 이곳에서는 이미 구현하고 있었어요. 베이브리지의 교통 체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구글 맵스나 LA의 복잡한 도로 상황을 제게 반영하지 못하는 애플 지도와는 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는 정확도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서비스보다도 뛰어났죠. 미국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라 믿어왔던 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첫 아침은 태평로의 한 스마트 빌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서치 담당 박민준 이사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죠. 알렉산드라 켈러 기자님 32층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눈앞의 투명 디스플레이에 떴어요. 32층에서 만난 박민준 이사는 예상과 달리 젊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티브나 마크처럼 후드티 차림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죠. 그의 사무실에서 본 서울의 전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박 이사의 투명 디스플레이에는 끊임없이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실시간 해외 시장 동향부터 AI 개발 현황까지 그가 설명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났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꿈꾸던 증강현실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박 이사는 저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한 여직원이 일본어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AI 통역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AI 개발팀의 김서연 수석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팀은 놀랍게도 전원 재택 근무 중이었어요. 하지만 홀로그램 회의 시스템을 통해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협업하고 있었죠. 김 수석은 마침 영국 지사와 새로운 AI 모델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시차가 있음에도 실시간 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죠. 김서연 수석의 홀로그램도 AI 모델 테스트 완료, 다음 단계 진행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디지털 공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들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면서 야간 모드로 전환되었고 AI 시스템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뉴욕에서 막 업무를 시작하는 팀으로부터 들어오는 요청을 AI가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런던 지사의 야간 데이터 처리도 자동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비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각 팀원들의 하루 업무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날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글로벌 미팅 시간대를 최적화하며 심지어 팀원들의 컨디션까지 고려해 일정을 조율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 조율을 이곳에서는 AI가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고객 응대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서울은 밤이지만 전 세계의 다양한 시간대에서 들어오는 문의사항을 AI 상담원들이 각각의 언어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죠. 실수나 오류 없이 마치 숙련된 전문가처럼 움직이는 AI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한국의 AI 기술력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왜 이곳에서 고전하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는 분당의 풍경 속에서 네이버 본사 그린 팩토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 외벽의 초록빛 유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디지털 활동이 투영되는 듯 했어요. 리셉션을 지나 연구소로 향하는 동안 최준호 AI 연구소장의 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는 달랐죠. 그의 첫 마디는 예상과 달리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구글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확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구소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연구소들이 화이트보드와 모니터로 가득한 것과는 달리 이곳의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디지털 캠퍼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AI 사용 현황이 숨쉬듯 움직이고 있었죠. 식당에서 AI 주문을 하는 노인의 피드백, 외국인 관광객의 실시간 번역 요청, 자율주행 내비게이션 사용자의 경로 수정 제안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며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었어요. 구글의 연구소에서 본 차분한 데이터 분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 소장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AI는 처음부터 한국인의 일상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어요. 실리콘밸리가 미래의 거대한 혁신을 꿈꾸는 동안 이들은 오늘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는 설명이었죠. 파파고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한가요? 제 질문에 최 소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수백만 건의 실시간 번역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K-팝 팬들의 실시간 채팅, 한류 드라마 자막, 수출 기업들의 비즈니스 문서까지 AI는 이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며 진화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오류 수정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번역 결과를 수정하면 AI가 즉각적으로 학습하여 다음 번역에 반영했어요. 구글 번역이 여전히 일괄적인 업데이트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파파고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하며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겼죠. 오후의 판교는 또 다른 기술 도시였습니다. 카카오의 오피스는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여러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서 박지원 AI 서비스 책임자를 만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실리콘밸리의 경영진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섬세함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는 동안 박 책임자는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특성을 설명했어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어 제한적인 서비스를 고수하는 동안 카카오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 아래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개인화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는 설명이었죠. 곧 그의 말은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투명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AI, 비서의 활동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사용자가 저녁 식사를 언급하자 AI는 즉시 그의 식성, 날씨, 교통 상황, 최근 방문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레스토랑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출근길의 한 직장인이 평소보다 일찍 차량을 호출했고 AI는 곧바로 그의 캘린더를 확인해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음을 파악했죠.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하면서 선호하는 음악 목록까지 준비해두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뉴스 추천 시스템이었어요. 알렉사나 시리가 단순히 관심 키워드에 기반한 추천을 하는 것과 달리 이곳의 AI는 사용자의 일정, 업무 내용, 최근의 대화 맥락까지 파악하여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기울어갈 무렵 카카오 오피스를 나서는 길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찰스 후였어요. 그는 제가 한국의 주요 AI 기업들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라운지,
찰스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봐왔던 부드러운 미소의 테크 기업 경영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태블릿에는 한국 AI 기업들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각종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었죠. 서울 삼성동 파크 하얏트 호텔 30층 황혼이 드리운 라운지에서 찰스후를 만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경영진들이 보여주던 친근한 미소나 여유로운 태도는 없었어요. 대신 날카로운 매 같은 눈빛과 타인을 작게 보는 듯한 오만한 태도가 역력했죠. 검은색 터틀넥에 고급 스웨이드 재킷을 걸친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악당 같았습니다. 그의 태블릿에는 이미 한국 AI 기업들을 저격할 자료들이 빼곡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자료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찰스후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AI 기업들의 성장이 단순한 거품이라 폄하하면서 고립된 섬나라처럼 글로벌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비난했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기술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한국의 AI 산업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적대적인 감정이 역력했죠.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혁신과 기술력이 떠올랐고 그의 왜곡된 시선과 악의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설명은 오늘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본 기술력은 분명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이 넘보지 못하는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죠. 대화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다가 키오스크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순간 키오스크의 AI가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하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후의 주장과는 달리 이것은 분명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호텔 밖 거리에서 마주한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있는 디지털 생태계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단순한 도착 정보를 넘어 승객들의 패턴을 분석해 배차 간격을 조절했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건너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했습니다. 찰스후와의 불편했던 만남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고민을 눈치챈 듯 네이버 최준호 소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스타트업 빌딩에서 최 소장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며 그가 투자하고 멘토링하는 신생 AI 기업들을 소개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개발자들이 이끄는 모두를 위한 AI 프로젝트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투자금 유치에만 혈안이 된 것과 달리 이들은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내비게이션, 노인들을 위한 건강, 관리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따뜻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죠. 오후에는 리턴 테크놀로지스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 김윤서 박사의 설명은 찰스후의 비난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리턴 테크놀로지스의 유리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윤서 박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찰스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사무실 라운지로 자리를 옮기며 그녀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찰스후는 중국에 떠오르는 AI 스타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화려한 경력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아시아 AI 시장을 장악하려 했죠. 한국의 여러 기업들에게 협력을 제안했지만 그의 제안에는 불평등한 조건이 숨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김 박사의 태블릿에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찰스후는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자신의 회사로 이전하려 했고 연구진들을 스카우트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찰스후는 한국 AI 기업들을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는 그의 적대감을 더욱 키웠다고 했죠.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의구심 어린 시선과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국을 폄하하는 찰스후의 인터뷰가 중국 매체에 실렸다는 소식이었어요. 기사는 교묘하게 한국 AI 기술의 맹점을 파고들며 한국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던 중 또 다른 소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턴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AI 시스템이 실리콘밸리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구글과 메타를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찰스후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오후에는 윌튼 테크놀로지스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AI를 이용해 전 세계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광고 최적화에 몰두하는 동안 이들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었죠. 연구소장 정미란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좇지 않아요.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한국 AI 기술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의 AI 안내 시스템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데모 영상과는 달랐지만 이미 수백만 시민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힘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언론을 강타했습니다. 찰스후가 한국 AI 기업들의 기술적 결함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에는 교묘하게 왜곡된 데이터와 맥락이 삭제된 분석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언론사 건물에서 취재 중이던 저는 각국 매체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찰스후의 보고서를 앞다투어 인용했고 일부 서구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 AI 산업의 성장세가 거품이라는 그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과 언론에서 그려지는 모습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의 최준호 소장이 보내온 자료에는 찰스후의 보고서가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윌튼 테크놀로지스의 정미란 박사가 공개한 데이터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찰스후가 지적한 기술적 결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오히려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이 한국 AI의 독보적인 경쟁력이었다는 분석이었죠. 저녁 판교의 한 연구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 한국의 주요 AI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실제 데이터를 공개하며 찰스후의 주장이 허구라는 점을 입증했어요. 단순한 반박이 아닌 기술력으로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는 길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영향력 있는 기술 블로거였어요. 그는 한국의 AI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며 서울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찰스 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세계 이목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찰스 후의 보고서로 시작된 파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이 한국의 AI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찰스 후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꼭대기층. 김윤서 박사와 다시 만난 자리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찰스 후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닌 중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압박 때문에 한국 AI 산업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작년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았어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펼쳐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찰스 후는 6개월 안에 아시아 AI 시장 장악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이었다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찰스 후의 개인적인 이력이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AI를 연구했지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떠났다고 해요.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김 박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찰스 후가 이끄는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기술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AI 기업들은 꾸준히 혁신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었죠. 우리는 그를 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김 박사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찰스 후의 비난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입증하는 반증이었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제 노트북에는 3주간의 취재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의구심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국의 AI 산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윌튼 테크놀로지스, 리턴 테크놀로지스 같은 신생 기업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AI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찾은 서울대학교 AI 연구소에서 한 교수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적 우위만을 좇지 않아요. 인간을 위한 기술,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찰스 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회사가 심각한 내부 문제로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력 부족과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주된 이유였죠. 반면 한국의 AI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의 AI 기업들과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AI 시대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한국은 미국, 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산업의 새로운 축을 형성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AI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AI 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최종 원고를 검토하며 이 특집 기사가 세계에 던질 파장을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장면을 보고 한 기자가 깜짝 놀라하며 한국으로의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뉴욕타임즈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스미스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누비며 취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사실 저는 영국 런던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전혀 없었답니다. 테임즈 강변을 산책하며 영국 신문을 읽던 제가 이제는 한강공원에서 한글 기사를 쓰고 있다니 가끔은 제 인생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완전한 한국 팬이 되어가고 있어요.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에 눈을 뜨고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편리한 대중교통에 감탄하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면 제 친구들도 놀라워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려면 홍콩과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홍콩은 제 기자 경력의 첫 발판이자 아시아에 대한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장소였거든요. 그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영국 런던에서 자란 제게 언론은 늘 특별한 의미였어요. 특히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적인 사고 당시 저는 14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BBC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 저는 언론의 힘을 실감했어요. 며칠 동안 모든 신문과 방송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훑어보며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고 저녁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특히 가디언지의 폴리 톰베이 기자의 심층 보도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녀의 기사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사회의 이면을 파헤치는 통찰력으로 가득했거든요. 그 사건 이후 저는 학교 신문부에 가입했습니다. 첫 기사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유산에 대해 썼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파파라치의 과도한 취재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논란은 저에게 언론인의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죠. 이 경험은 제가 기자의 꿈을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가진 힘,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언론인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홍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해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부터였어요. 수업 중 세계 경제 중심지들에 대해 배우던 중 홍콩의 사례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영국의 작은 식민지였던 곳이 어떻게 세계적인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죠. 홍콩의 경제적 성공은 다른 영국 식민지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돋보였어요. 예를 들어 인도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반면 홍콩은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제게 큰 의문을 던졌죠. 무엇이 홍콩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교수님의 추천으로 읽게 된 홍콩, A Story of Human Freedom and Progress라는 책은 제게 많은 통찰을 주었어요. 홍콩의 자유시장 정책, 법치주의,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특유의 환경이 경제 성장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홍콩의 저세율 정책과 규제가 적은 비즈니스 환경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시켰는지 파악하면서 저는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제 학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2학년 때는 아시아 경제의 역동성이라는 수업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홍콩에 대한 제 관심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일국양제라는 독특한 체제 하에서 홍콩이 어떻게 자본주의와 자유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홍콩의 미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과 열정이 쌓여 졸업 후 저는 홍콩에서 일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언론사에 지원서를 넣었고 수많은 면접을 거치며 홍콩 취재에 대한 저의 열정을 어필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죠. 이런 배경 덕분에 저는 홍콩 뉴욕타임즈 지사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 홍콩에 도착했을 때의 그 흥분과 기대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활기 넘치는 도시의 리듬, 동서양이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험,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죠. 첫 몇 년간 저는 홍콩의 경제와 비즈니스 소식을 주로 다뤘어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여드는 이 도시의 역동성을 전하는 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홍콩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표면적인 번영 아래 숨겨진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긴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봄 범죄인 인도 법안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 도시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고 평화롭던 도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제가 알던 홍콩의 모습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중국의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자유는 크게 위협받고 있었고, 이는 영국과 홍콩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을 때 저는 이것이 홍콩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홍콩의 자치권과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었죠. 특히 언론인으로서 이 법이 가져올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많은 언론인들이 자기 검열을 하거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꺼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사라의 동생이 최근 시위를 하던 중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사라의 동생은 평화로운 시위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진압 경찰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뉴스룸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홍콩의 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었어요. 이 사건 이후 제 동료 중 일부는 홍콩을 떠나기로 결정했고 이는 저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홍콩의 미래와 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영국 정부가 홍콩 시민들에게 이민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홍콩의 모습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고 이는 제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홍콩에서의 생활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 사람들의 표정에서 읽히는 불안감은 제가 언론인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홍콩의 현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홍콩 지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소식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홍콩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언론 중심지였고 저 역시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회사 내부에서는 새로운 아시아 디지털 허브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주요 후보지로 도쿄와 서울이 거론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 동료 민지와 일본인 동료 히로시 사이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논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는 도쿄의 경제력과 전통적인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이렇게 주장했어요. 도쿄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왜 서울로 가야 합니까?
일본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도쿄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반면 민지는 서울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죠. 히로시 씨,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에요. 한국은 이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는 디지털 뉴스 생산에 큰 이점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논쟁을 지켜보며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도쿄의 전통적인 강점과 서울의 혁신적인 환경, 두 도시 모두 매력적인 선택지였죠. 하지만 동시에 홍콩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히로시와 민지의 논쟁 이후 회사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서울로의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고려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측면에서 한국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이는 저희와 같은 국제 언론사가 활동하기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의 우수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5G 네트워크의 조기 도입과 광범위한 보급은 실시간 뉴스 전달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큰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환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은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잘 맞았어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지리적 이점도 고려되었어요. 서울은 중국, 일본, 북한 등 주요 뉴스 발생지와 가까워 신속한 취재가 가능했어요. 또한 한국의 중립적인 입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다룰 수 있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글로벌 확산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였고, 이는 뉴스 소비자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죠.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은 뉴욕타임즈의 아시아 디지털 허브로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진 곳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물론 도쿄도 훌륭한 선택지였지만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서울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죠. 서울로의 이전 결정이 내려진 후 저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홍콩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익숙했던 홍콩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인 서울로 향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화물을 붙이는 동안 지난 몇 년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활기 넘치던 침사추이의 거리, 빅토리아 하버의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최근 홍콩의 모습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쇼핑객들로 북적이던 침사추이 거리는 이제 한산하기 그지없었어요. 예전에는 늘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명품 매장 앞에 이제는 직원들만 한가롭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빅토리아 하버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 펼쳐진 거리는 썰렁했어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발걸음을 재촉하는 현지인들의 모습만 간간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떠나면서 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를 목격하며 저는 홍콩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우연히 한 가족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들의 짐 가방에는 영국행 태그가 붙어 있었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족이 홍콩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 광경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홍콩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영국 정부가 제공한 특별비자로 인해 많은 홍콩 시민들이 영국행을 선택하고 있었고, 기업들 역시 하나둘 홍콩을 떠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홍콩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아시아 경제의 중심지로 빛나던 이 도시가 이제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시에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회상했어요. 특히 동료 소피가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 그리고 엘리자베스, 우리 꼭 다시 만나요라는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홍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사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그리고 새롭게 만나게 될 동료들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홍콩에서의 생활은 끝났지만 서울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바로 북한과의 관계였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살고 있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할 때 이제 크게 동요하지 않지만 한국에 살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두렵게 느껴졌거든요. 서방 언론에서 보도하는 한반도 정세는 항상 긴장감이 고조된 것처럼 보였어요. 뉴스에서는 북한의 도발, 핵 위협, 그리고 미사일 발사 소식이 끊이지 않았죠.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서울로 가는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제 불안감을 키웠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꼭 가야 하니? 라고 물으셨고, 영국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위험하지 않아? 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이런 반응들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 편견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한국에 오기 전엔 편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일상생활에서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활기차다는 것에 놀랐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홍콩도 세계적인 경제도시임을 자부하는 곳인데 한국은 그와 비교할 수 없게 미래도시 같았거든요. 자동 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초고속 와이파이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을 뛰어넘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연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일본과 중국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기자들이 기회를 가져가 못 와봤거든요. 도쿄의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 베이징의 웅장한 건물들, 이런 곳들은 익숙했지만 한국은 늘 미지의 땅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동료들이 한국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대단해. 한국의 기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야. 한국 음식이. 그리워 등등. 처음에는 그저 과장된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야 그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가겠다고 나서서 말했는지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알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을 때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승객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죠. 이 모든 광경이 제게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그토록 방문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우리 회사가 서울을 새로운 아시아 허브로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뉴욕타임즈의 특별 프로젝트로 도쿄를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출장은 제게 아시아의 두 주요 도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 되었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불과 몇 달 전 제가 느꼈던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움을 떠올렸어요. 나리타 공항도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도쿄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서울과 도쿄의 차이점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지하철은 정확하고 깨끗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나 무료 와이파이는 찾아보기 어려웠죠. 이게 더 안전하고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일본인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불편해 보였어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정돈된 거리,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서울의 역동성과 혁신성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많은 상점에서 여전히 현금을 선호했고 일부 장소에서는 신용카드조차 받지 않았죠. 서울에서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던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여기서는 교통카드를 오직 현금으로만 살 수 있어요. 가이드가 말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요? 서울에서는 모든 걸 앱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자 가이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도쿄의 기업들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조차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많은 회의실에는 화상회의 시스템 대신 오래된 프로젝터가 있었죠. 우리는 신중하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요. 검증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한 기업의 임원이 설명했어요. 도쿄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어요. 도쿄는 분명 아름답고 효율적인 도시였지만 서울의 혁신성과 역동성에 비하면 조금은 정체된 느낌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두 도시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도쿄의 안정성과 전통, 서울의 혁신성과 빠른 변화, 두 도시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울이 한 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다시 한번 첨단 시설들을 마주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서울이야말로 아시아 저널리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서울이 홍콩을 잇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이자 언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때 아시아의 경제와 미디어의 중심지였던 홍콩의 역할을 서울이 자연스럽게 이어받고 있는 것 같았죠. 엘리자베스 서울지사의 영향으로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지역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요. 독자층도 확대되고 있고요. 편집장님의 말씀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빠른 의사결정 과정,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뉴스 생산 방식,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은 뉴욕타임즈가 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토대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측면 외에도 저의 일상생활도 완전히 한국화되어 갔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믿어지세요? 이제 저는 김치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죠. 된장찌개, 삼겹살, 비빔밥 이 모든 음식들이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 냉장고에는 항상 최소 3종류의 김치가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죠. 또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이 빠른 템포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효율성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영국에 돌아가면 그 느린 속도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한국인 동료들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의 2년, 이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홍콩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사라졌고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은 단순히 뉴욕타임즈의 새로운 아시아 허브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흥미진진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세계를 향해 서울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 주제는 뭘까요? 제가 회의실에서 물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